브랜드 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10-2단원인 선거의 이해 단원입니다. 자, 선거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거의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선거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여러 우리의 대표들을 뽑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겠죠.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고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당, 우리랑 정치적 견해가 맞는 정당을 뽑아서 그 정당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후보자들 순서대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또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지방자치의 단체장들입니다.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있는데, 광역단체는 광역시, 특별시, 도, 지역들,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아니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같이 이렇게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초자치단체는 그 안에 있는 이제 중구라든지 아니면 도지역으로 가면 논산시 아니면 계룡시 이런 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자치나 기초자치의 단체장을 뽑아야 됩니다. 대전으로 친다면 대전시장, 그리고 우리가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방자치에는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의회도 있습니다. 이 의회의 의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로 본다면 대통령이 속해 있는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고요. 지방자치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같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선거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지 정치 권력이 정당성이 있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권위를 과연 인정해 줄 것인가? 안 해주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선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정치 권력들이 잘 못했을 때 다음 선거를 통해서 다른 당, 다른 사람을 뽑게 되면 그 사람의 책임을 묻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자를 뽑힌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고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임 정치가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정치 과정에서도 봤지만 이익 집약 과정에서 선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다른 다수의 이익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뭐가? 선거가. 마지막으로는 주권 행사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된 행사를 할 것이냐, 주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인된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 주권 행사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거를 할 때는 지켜져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보통 선거입니다. 자, 이 보통 선거는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을 보면 제한선거인데, 이 제한선거는 근대 정치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선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인 남성만 투표를 할 수 있었고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부유한 부르주아 계급들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지금은 모두가 투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평등 선거입니다. 평등 선거. 자, 이 평등 선거는 성별이나 종교, 학력, 재산 등에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선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평등 선거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선거는 선거권을 모두에게 준다는 의미라면 이 평등 선거는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데 그 선거권에 차등이 없다. 즉, 다 한 표씩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대 정치에 부르주아 계급이 선거권을 얻고 노동자 계급이 또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선거권을 얻었는데, 부르주아 계급이 그래도 우린 돈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우린 2표씩 내야겠다, 2표씩 선거를 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보통 선거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평등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든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한 표씩 주는 것, 그게 평등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뭐 내가 2표를 낸다, 3표를 낸다 이러면 그건 차등 선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기본 원칙은 직접 선거입니다. 이 직접 선거는 누군가 대신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표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 그게 직접 선거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밀 선거가 있습니다. 이 비밀 선거는 유권자, 표를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보통 기표소라는 곳을 들어가서 혼자 찍고 나오죠. 근데 이것도 혼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밀 선거라고 해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찍는 순간에 누구를 찍는지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표를 하면서 그 도장을 찍는데 옆에 막 건달들이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온전하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못 찍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비밀 선거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있는 장소에 가서 혼자 다른 누구도 보지 않고 내가 혼자 표를 찍는 것, 그게 바로 비밀 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4가지 원칙이 있었죠. 이런 4가지 원칙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공정한 선거가 되는 것이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실행할 때 지역 단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단위를 선거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선거구가 특정 정당이 유리해질 수 있도록 짤 수도 있고요. 불리해지도록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딱 정해놓도록, 선거하기 전에 정해놓도록 하는 것이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한 칸 한 칸이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보라색은 20명, 남색은 30명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보라색이 40%, 남색이 60%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들을 일정한 단위로 나누는 걸 선거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나누면 보라색이 당선되는 지역은 몇 지역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선거구에서는 보라색 4표, 남색 6표. 두 번째도 보라색 4표, 남색 6표. 해서 5지역 모두 남색이 이기겠죠. 그래서 보라색은 한 석도 얻지 못하고요. 남색은 5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르게 선거구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구를 설정을 하면, 자, 첫 번째 지역, 여기 지역에서는 보라색이 몇 표죠? 보라색이 6표, 남색이 4표. 그래서 보라색이 당선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선거구 여기에서도 보라색이 6표고요. 남색이 4표. 세 번째 선거구인 여기에서도 보라색이 6표, 남색이 4표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일단 3석을 차지를 하겠네요. 네 번째 선거구를 할까요? 요렇게입니다. 네 번째 선거구 이렇게 4칸에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남색이 9표를 받고요. 보라색이 1표를 받아서 남색이 당선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남색이 9표, 보라색이 1표 해서 보라색이 총 3석을 얻고요. 남색이 2석을 얻습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를 설정하는 지역에 따라서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기 전에 미리 선거구를 정해두고요. 그 법률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선거를 한다라는 게 선거구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거공영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영이란 말의 한자어를 좀 풀어보면, 자, 요런 한자어인데요. 공자는 공평할 공자, 영자는 바로 경영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공평하게 경영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말은 이제 선거를 국가기관이 관리를 한다. 그래서 공평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것이 선거공영제입니다. 자, 여기 선거공영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가장 특별한 제도가 바로 선거에 관한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내가 정치적인 꿈이 있어서 선거를 해서 권력을 얻고 싶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막 선거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거 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 자료를 하나 볼까요? 자,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하지만 선거 운동을 하려면 벽보도 있어야 되고 교통비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이다. 라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선거공영제를 통해서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리고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국가가 돌려준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막 너도 나도 그럼 나도 선거 한번 해볼래. 국가가 돈 대준다는데 뭐 손해볼 거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후보자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표율에 따라서 돌려주는 돈이 다릅니다. 내가 15%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럼 전액을 국가에서 돌려받고요. 10%에서 15%를 받으면 50%만 돌려받고요. 10%도 못 받으면 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합니다. 나를 지지해줄 사람도 없는데 나오는 것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거공영제, 돈을 돌려주는 거 어디에서 하고 있다?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인 중립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선거에 관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치적 중립기관이 아니라 어떤 한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 그 정당 선거를 하는데 공평하지 않겠죠? 그 정당에 조금 더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중립기관으로 만들어놔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만들어서 이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 공정하게 선거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자금 같은 것들이 뭐 불법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가,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당을 등록해주는 역할, 아니면 우리가 뒤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봤지만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